운동이라도 좀 해요. 내가 집에 있는 게 싫어? 그만 갈궈요. 나도 편치 않아요. 복권 뽑은 줄 알거라. 속 썩이는 남자들 많은데 이젠 본능대로 살고 싶어. 잠자리만이라도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나에겐 여전히 명령이 남았군요. 말투도 여전하고. 당신까지 날 떠밀어. 다른 부인들은 당신 같지 않을 거야. 차라리 다른 여자라 나요. 진절머리 나요. 더 이상은. 몸이 먼저 먼 곳으로 갔다. 맞선수. 창밖으로 어둠이 기웃거렸다. 집안까지 어둠이 스멀스멀 안개처럼 들어왔다. 가을이다. 해가 많이 짧아졌다. 110년 만의 더위도 맥을 못 추고 가을의 자리를 내주었다. 창밖을 보던 시선이 선반 위에 닿았다. 먼지가 뽀얗다. 남의 집 살림처럼 무연히 먼지를 바라보았다. 통증에 시달리면서 무기력해졌다. 6개월째 대상포진 합병증에 끌려다니고 있다. 그가 군에서 전역한 지 1년 되었다. 두문불출 외출을 꺼리는 그와 엇나가지 않으려 신경 쓰니 병에 잡아먹혀 신경통이 왔다. 처음엔 딸기알 같은 게 등에 돋아 피부병인 줄 알았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약국에서 연고만 사다 발랐는데 도돌도돌한 것들이 왼쪽 등으로 퍼졌다. 병원에서 대상포진 항바이러스 주사 맞고 약을 1달 넘게 복용했는데도 후유증이 나타났다. 이 병은 스트레스에서 와요. 어릴 때 알았던 수두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제 몸을 공격하죠. 깡말라서 깐깐해 보이는 여의사는 의리적으로 덧붙였다. 남편은 육사 동기 중 혼자만 승진심사에서 탈락되었다. 대령 진급 심사에서 1차, 2차, 3차 누락된 후 옷을 벗었다. 50대 초반에 자리에서 밀려난 그는 상실감에 사로잡혀 이상해졌다. 상관복이 없어. 추천서를 제대로 못 받아서. 얼굴이 벌개져서 남의 탓만 했다. 빠르게 별단 놈들 잘난 녀석 없어. 운이야. 소대장이며 작전장교같이 했지만 나보다 근무 성적 좋은 치들 없었다고. 그는 울분에 차서 동기들을 헐뜯었다. 운동이라도 좀 해요. 내가 집에 있는 게 싫어? 전역한 지 얼마 되었다고 내쫓을 궁리야? 그만 갈궈요. 나도 편치 않아요. 애 학비 걱정에 이것저것. 알바해서 해결하라고 해. 손 그만 내밀고. 그는 변모했다. 중국에 유학 간 외아들에게 너그럽던 아버지라고 믿을 수가 없었다. 난 녀석 나이에 형편어려워 육사 갔어. 나라 위에 목숨 바치는 직업관 따위 없어.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니 간 거지. 그가 인사고과에서 탈락되었을 때 충격을 받긴 했지만 내심 올 것이 왔구나 했다. 그가 뛰어난 지휘관으로서 능하지 못함을 젊을 때부터 눈치챘다. 키가 크고 목이 굵고 체구는 듬직했지만 직업관이나 사명감이 뚜렷하지 않고 매사 무난하기만 했다. 처음 여대에 입학해 친구가 자기 오빠라고 그를 소개했고 얼떨결에 교제하다 결혼까지 이르렀다. 그는 키는 컸지만 행동은 왜소하고 작았다. 온화하고 부드러웠지만 그 이상의 능력이 없었다. 살다 보면 뛰어난 남자보다 변사 없이 무난한 게 좋단다. 술, 담배 안 하고 알뜰하고 가정적이면 돼. 돌아가신 친정어머니는 나를 재촉했다. 남자가 다정해. 큰 속은 안 썩일 게야. 어머니 살아생전 그의 보직에 맞추어 인재, 양구, 대전을 떠도는 불만을 토로하면 어머니는 나를 나무랐다. 복권 뽑은 줄 알거라. 속 썩이는 남자들 많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그는 요즘
낮에도 혼자 술 마시며 나를 닥달했다. 시장 갔다 조금만 늦으면 왜 늦었냐고 따지고 들었다. 난 당신 부하가 아니에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요. 밤마다 공포스러웠다. 현실 도피하듯 속살을 헤집고 집요하게 갈증을 죽였다. 욕망이 깜깜한 바다를 밝혀주는 등대인 양, 독하고 맵고 자극적으로 안락을 추구했다. 정박지를 탐험하듯 자궁 속에 오래 머무르려 했다. 정액을 분출하는 것만이 분노와 소외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 듯 매달렸다. 부부란 굳건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남편에 대해 제일 모르는 사람이 아내고 아내에 대해 제일 모르는 사람이 남편일까? 뭔가를 안다는 건 모른다는 걸까? 이젠 본능대로 살고 싶어. 잠자리만이라도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당신에겐 조직과 명령이 사라졌지만 나에겐 여전히 명령이 남았군요. 말투도 여전하고. 당신은 내 아내야. 난 당신의 기쁨조가 아니에요. 나에게 금욕을 강요하는 거야? 당신까지 날 떠밀어 현역에서 밀려났다고? 몸이 먼저 먼 데로 갔어요. 그가 저기를 담은 눈으로 나를 희뜩 쳐다보았다. 당신 눈빛은 나를 경멸하고 있어. 명색이 아내라는 사람이. 다른 부인들은 당신 같지 않을 거야. 무거운 정적이 빙하처럼 흘렀다. 나를 완전히 저열한 놈으로 무는군. 그는 얼굴이 굳어져서 목울대를 붉히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상념에서 퍼뜩 깨어났다. 머리를 흔들며 반찬 냄새 배인 앞치마를 벗었다. 어제의 악몽이 생생한데 또 저녁이고 밤이다. 밤이 목을 조이는 것 같다. 잠자리 중독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하루도 그냥 지나친 날이 없다. 마지못해 식탁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신경통약을 입안으로 털어넣었다. 이 후유증에서 언제 해방되나. 대상포진은 보이지 않는 인생의 검은 그림자인가. 불시에 습격하는 대상포진 바이러스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바이러스가 암호처럼 숨어 있는가. 잠잠했던 통증이 또 올라왔다. 불시에 왼쪽 등을 콕콕 찔렀다. 쥐 죽은 듯 있다가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존재를 과시했다. 피부를 날카로운 삼지창으로 찌르듯 살을 후벼 팠다.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 땐 죽은 듯 신경통이 가라앉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못 박히듯 움직이지 않았다. 옷깃만 스쳐도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밤마다 잠자리를 요구하며 쾌락을 탐하는 남편에 대한 저기가 새삼 끌어올랐다. 부부란 게 종이 한 장만도 못할 수 있구나. 한참 만에 소낙비 지나듯 통증이 가라앉는 기미가 감지되었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주방에 불을 끄고 마루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남편이 아래 위를 훑어보았다. 그 시선도 거북해 걸음을 빨리 해 아들이 쓰던 방으로 들어갔다. 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서 있다. 입던 옷 그대로 씻지도 않고 몸을 침대에 눕혔다. 왼쪽 신경통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오른쪽으로 돌아누워 맞은편 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대학 졸업 후 23세 결혼해 25년을 살았다. 오래 살아 생김새까지 비슷해졌어도 부부는 가까운 듯 멀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게임이었다. 화투패처럼 어떤 게 손에 쥐어질지 오리무중이었다. 몸이 있다는 것이 비극이 될 줄이야.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왜 청승맞게 불도 안 켜고 누워있어? 그가 스위치를 올려 불이 들어오자
눈이 부셨다. 천장의 꽃들이 화르르 눈 속으로 아프게 쏟아졌다. 그는 내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와 장승처럼 우뚝 나를 내려다보았다. 안방으로 갑시다. 침대 발치에 걸터앉아 나를 일으켰다. 여기서 잘게요. 그의 손을 외면하며 돌아 누웠다. 우린 부부야. 아직도 젊어. 늙은이들이 아니야. 외로워. 나를 혼자 있게 하지 마. 그는 침대 한편으로 나를 밀고 곁에 누웠다. 그리고는 어깨 밑으로 팔을 넣어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거부하지 마. 그는 내 귓밥을 깨물었다. 오른팔이 젖가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숨을 헉헉거리며 유두를 만지작거렸다. 청바지 단추를 풀던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갔다. 나의 성감대를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에 눈살이 찌푸려졌다. 그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다리를 붙이고 오므렸지만 팬티 속을 더듬는 그의 손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붉은 혀가 입속으로 들어오자 드디어 신음이 터졌다. 나도 모르게 무서운 힘으로 그를 밀쳐내며 벌떡 일어났다. 손 당장 치워요. 왜 그래? 차라리 다른 여자를 안아요. 진절머리 나요. 더 이상은. 나한테 이렇게 해도 돼? 나도 사람이에요. 인간이라고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병원을 좀 가봐요. 이젠 환자로 모는군. 당신은 당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스스로 당신을 가두고 있어요. 빠르게 말을 뱉고 뒷걸음질 쳐서 문께로 갔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내게 얼굴을 보이지 않고 밖을 바라보았다. 낯선 사람 보듯 그를 일별하다 문손잡이를 옆으로 돌렸다. 그리고는 방에서 몸을 빠져나갔다. 거실을 거쳐 발소리를 죽이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긴장이 풀어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리가 텅 빈 듯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두 무릎을 세우고 두 팔을 가슴에 묻었다. 섬광처럼 어떤 생각이 스쳤다. 그와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안방으로 오기 전 몸을 피하고 싶었다. 창문을 열고 바바리를 꺼내 입던 옷 위에 걸치었다. 머리를 대충 추슬러 모자를 쓴 후 손에 잡히는 대로 필요한 것만 가방에 쑤셔 넣은 후 방문을 열고 나갔다. 건넌방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어 다행이었다. 현관 신발장에서 납작한 구두를 꺼내 신고 문을 열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남편이 뒤쫓아올까 봐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다. 1층 출입문 쪽으로 다가가 경비실 앞을 자연스럽게 스쳐 밖으로 나갔다. 아이들 놀이터에 주민들 몇 명이 앉아 있었다. 주차장을 지나쳐 아파트 출입구 쪽으로 발을 옮겨 놓았다. 거리엔 불빛이 돋아나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정신을 모아 한 발 한 발 내디뎠다. 무릎이 맥없이 떨려왔다. 일교차가 심하다. 밤이 되니 공기가 차가웠다. 목덜미 속으로 바람이 파고들어 살속을 헤집었다. 어디로 갈까? 막막하다. 떠오르는 데가 없다. 세상 천지에 혼자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아득하다. 몸이 아래로 풀썩 주저앉을 것 같다. 약에 휘둘리다 보니 쇠약해졌다.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허리를 폈다. 꼿꼿이 힘주어 걸으려 애썼다. 찜질방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자석에 끌리듯 주춤주춤 다가갔다. 찜질방은 지하실에 있었다. 계단을 내려갔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매표소를 지키는 중년 여인에게 돈을 내밀고 찜질복과 수건을 받아들었다. 안으로 들어갔지만 등이 쓰라려 목욕은 포기하고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수면실을 찾았다. 탈의실 구석에 수면실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 올라가 보니 다락방이었다. 머리를 천정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허리를 구부리고 매트를 깔고 자리를 폈다. 담요를 가져와 덮고 오른쪽으로 누웠다. 환기가 안 되는지 공기가 귀귀하다. 기침이 터져왔다. 정신이 가물가물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눈꺼풀이 무겁다. 여러 생각들이 두서없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살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는 없나. 세상 내 것이라고 할 게 없는가. 생각의 파편들을 털어내듯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렸다. 한잠 자고 싶었다. 잠이 와주려나. 하나, 둘, 숫자를 세다 보니 얼결에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코 고는 소리가 천장을 울려 눈이 떠졌다. 상반신을 일으키고 주위를 둘러보니 그 사이 사람들이 들어와 빈대없이 꽉 차 있었다. 사위가 조용해서인지 코 고는 소리가 유독 굉음 같다. 핸드폰을 꺼내 시계를 확인하니 새벽 4시가 조금 넘었다. 또 하나의 생각이 달려들었다. 아무도 없는 낯선 곳으로 가고 싶었다. 발 닿는 대로 그저 떠나보고 싶었다. 서둘러 몸을 일으켰다. 뚜렷한 볼일이 생긴 듯 겉옷을 걸치고 가방을 챙겨들었다. 목이 허전해 탈의실 매점에서 목도리를 사서 두르고 찜질방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얼굴을 핥히었다. 목도리를 턱까지 끌어올리고 거리에 섞여들었다. 술 취한 사람들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옆을 스쳐가는 외에 인적은 드물었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몇 개의 별이 노랗게 떠 있다. 아파트에도 드문드문 불 켜진 집들이 있었다. 이 시각에도 잠 못 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부부싸움을 하거나 수험생이 공부를 하는 걸까? 마음이 시려와 걸음을 빨리 했다. 상점들이 문을 닫았지만 가로등 불빛으로 거리가 어둡지는 않았다. 저만큼 버스 정류장에 몇몇의 사람들이 서성이는 게 눈에 들어왔다. 도로엔 택시와 영업용 화물차만 지나갈 뿐이었는데 버스 올 시각이 되었나 보았다. 첫 버스가 도착했다. 다행히 고속버스 터미널 가는 차였다. 차에 오르니 10,000원이었다. 텅 빈 버스를 예상했기에 의외였다. 울긋불긋한 등산복 차림의 젊은이들도 몇 명 있었고 학생들도 있었지만 50대, 60대 중장년 남녀들로 가득했다. 빨리 좀 달려요. 지각하면 모가지라고. 경비자리도 하늘의 별따기인데. 환갑 넘어 보이는 노인이 몸집보다 굵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교대 근무군요. 운전사는 안면이 있는 듯 웃으며 대꾸했다. 저 차를 타는 사람들 형편을 꿰고 있는 눈치다. 나도 늦으면 안 돼요. 앞이 뻥 뚫렸으니 더 달려봐요. 모나지 않은 인상에 50쯤의 아줌마도 걸걸하게 채근했다. 거의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았다. 버스가 정류장에 설 때마다 내리는 사람보다 타는 승객이 많아 버스는 발 디딜 데가 없었다. 1시간쯤 시달려 터미널에 도착했다. 안으로 빨려들듯 들어갔다. 떠나는 차가 있으면 아무거나 탈 작정이었다. 혹시 DC에 갈 수 있으면 안성맞춤이었다. 2달 전 우연히 TV를 보다 DC에서 배 타고 들어가던 대여도에 다리가 놓였다는 뉴스를 접했다. 섬에 연육교가 놓이면서 섬 아닌 섬이 되었대서 가보고 싶었다. 20년 전에 그와 해돋이 해넘이를 보러 그 섬에 간 적이 있었다. 그때는 모덕항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했는데 날씨 나쁘면 배가 안 떠
들어갔다가도 나올 수 없어 불안했다. 매표소에 물어보니 DC 가는 고속버스가 6시에 있었다. 표를 구입한 후 대기실 의자에 앉았다. 대합실 안은 한산했다. 평일이라선지 별로 붐비지 않았다. 얼마 안 기다리고 차에 올랐다. 차는 겨우 10명을 태우고 정시에 출발했다. 버스는 서울을 벗어나 달리기 시작했다. 속력을 내어 직진 도로를 달렸다. 버스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고속도로변 풍경들이 휙휙 지나갔다. 번잡한 도시 풍경을 뒤로 밀어내고 나지막한 야산이 이어지는 길을 달렸다. 동트기 전이라 붉게 물들어가고 있는 나무들 색이 거무죽죽해 보였다. 도시 전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혼자 버스에 흔들리는 이게 현실일까? 어릴 땐 꿈이 많았다. 키가 크고 팔 다리가 길어 주위에선 발레리나가 되라고 했다. 운동신경이 나쁘지 않아 농구선수가 되어볼까 기웃거린 적도 있고 달리기 선수를 꿈꾼 적도 있건만 일찍 결혼해 꿈이 무산되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잠시 휴게소에 정차한다는 안내 멘트가 들렸다. 커피라도 한 잔 뽑아야겠다고 주섬주섬 일어나는데 불현듯 왼쪽 어깨 통증이 자기 존재를 알렸다. 엉거주춤 다시 앉았다. 바스락 소리도 못 내고 숨죽여 이마를 찡그렸다. 두 손으로 관자놀이깨를 짚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신경을 집중했다. 다행히 통증이 약화되는 기미가 느껴졌다. 어깨에서 신경을 타고 등으로 내려가지 않고 둔하게 물러가는 게 감지되었다. 다시 등을 약간 뒤로 빼고 앞을 응시하니 통증은 서서히 꼬리를 감추었다. 다시 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고만고만한 건물들 사이로 바다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또 나타났다 사라졌다. 바다 본 지도 꽤 오래된 것 같다. 크고 작은 공장들이 빼곡히 늘어진 산업단지를 지나자 여기서부터 DC입니다 라고 쓴 이정표가 나타났다. 곧 도착할 것 같아 내릴 차비를 했다. 차가 안 막혀 3시간도 안 되어 이곳에 도착했다. 목도리로 목을 단단히 여미고 차에서 내려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다. 거리는 몰라보게 달라졌는데 터미널 안은 2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점포가 우후죽순 늘어나긴 했지만 단층 건물만은 예전 그대로여서 어색하지 않았다. 어디선지 갯벌 냄새가 확 달려들었다. 차 뒤편에 바다가 있는 걸까? 매표소 앞으로 다가가 말을 붙였다. 대여도 가는 버스를 어디서 타나요? 여직원은 고개도 들지 않고 출입구 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여직원 턱짓에 따라 고개를 돌리니 관광 안내서가 벽에 붙어 있었다. 매시 30분 대여도행 버스가 떠난다고 쓰여 있었다. 시계를 보니 9시 20분이라 10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류장이 터미널 앞이라 서두를 건 없었다. 문을 열고 나가 정류장에 설치해 놓은 나무 의자에 앉았다. 여기서 대여도 가는 버스 타나요? 갑자기 들려온 소리에 땅에 박고 있던 고개를 들었다. 내 나이쯤에 키 작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묻고 있다. 길쭉한 얼굴에 파란 줄무늬가 있는 회색 남방을 입고 양복을 걸쳤는데 말쑥했다. 곧 도착할 겁니다. 남자의 얼굴을 피해 혼잣말처럼 짓거렸다. 아, 다행이군요. 남자는 옆 의자에 앉으며 스스럼 없이 웃었다. 가까이서 보니 눈가의 주름이 나보다 5살쯤 더 들어 보였다. 얼굴이 하얘서 건강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불량스럽게 보이지 않아 경계심이 일진 않았다. 30분 정각이 되니 주홍색 버스가 와 섰다. 앞 유리창에
대어도 행이라고 큼지막하게 써붙여 놓아 헷갈릴 염려는 없었다. 남자가 먼저 타라는 신용으로 한 발 성큼 뒤로 물러섰다. 내가 타니 남자도 뒤를 따라 버스에 올라탔다. 좌석이 여유 있어 앞자리에 앉았다. 버스는 건물 사이로 바다와 숨바꼭질 하듯 달렸다. 어느 정도 달리니 건물들은 사라지고 양쪽에 바다가 펼쳐졌다. 버스는 그 가운데를 뚫고 속력을 냈다. 바다 한가운데에 작은 섬들이 둥둥 떠 있었다. 안개 끼고 풍랑 치면 들어갈 수 없었던 섬을 차로 가니 오래 살고 볼 거요. 보따리를 끼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신기하다는 듯 중얼거렸다. 전기 여객선이 느리게 섬을 왕복하다 쾌속선이 바다를 헤치더니 연육교가 놓인 뒤로는 하루 코스로 나들이 갈 수도 있게 되어 감탄을 자아낼 만도 했다. 서해바다 옆구리 작은 섬이 큰 관광지 되니 인구도 10배 이상 늘어나고 도로도 말끔히 정비되었다. 자전거 도로가 잘 닦여져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 방파제에서도 낚시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조망대 휴게실마다 관광객들이 웅성거리고 활처럼 휘어진 해변엔 횟집들이 즐비했다. 어느새 버스는 종점에 다다랐다. 중간에서 승객들이 내려 버스는 우리 둘을 남겨놓고 흙먼지를 풍기며 떠나갔다. 멋쩍어져서 먼저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 섬 풍경이 아기자기하다. 바다가 가슴에 안길 듯 펼쳐져 있다. 가슴이 절로 열려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수평선은 안온하고 파도는 잔잔했다. 서해라고 하기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물이 파랬다. 선착장엔 크고 작은 배들이 묶여있고 횟집들 사이로 카페와 포장마차도 즐비했다. 어깨를 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홀가분하다. 바다를 보며 비탈길을 내려가다 갑자기 쭉 미끄러졌다. 괜찮으세요? 뒤에 오던 남자가 앞을 막으며 물었다. 나는 대답 없이 구두를 벗고 발을 주물렀다. 주물러 드릴까요? 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삐지 않았어요. 나는 양말을 신으며 머리를 흔들었다. 운동화를 신어야 하는데 구두를 신고 온 게 후회되었다. 옷에 흙을 털고 일어났다. 몸이 기우뚱거리자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제 손 잡고 일어나세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휘청 남자에게 몸이 쏠렸다. 연육교 노인 뒤로는 처음인데 많이 변했네요. 저도 20년 전에 온 후 처음이랍니다. 그땐 인구가 100명밖에 안 되었는데 섬도 점차 도시화되어 가긴 해요. 우린 보조를 맞추어 나란히 해변 모래사장 쪽으로 걸어갔다. 바다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나지막한 산들이 자연 친화적이다. 어깨를 맞대고 있는 봉우리들끼리 사이좋아 보였다. 어디선지 백고동 소리가 들려왔다. 저 크고 작은 어선들이 다 만선일까요? 남자가 수평선 멀리 눈을 던지며 물었다. 글쎄요, 만선이었으면 좋겠군요. 혼자 여행을 가끔 하시나요? 처음이에요. 혼자 여행은 생각해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외롭다고 혼자 떠돌아도 여행 끝나면 또 외롭긴 마찬가지지만요. 남자는 말을 끊더니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아직 담배를 피우시네요. 일로 스트레스가 많아요. 사는 게 지독하게 따분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치과 일합니다. 교정 전문의. 아, 좋은 직업입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환자들 중엔 미용사 취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정을 미용으로 보고 연예인 사진을 가져와 똑같이 해달라고. 나는 얼결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다. 기술보다 사람 심리를 알아서 상담을 잘해야 해요. 어떤 때는 서비스업 같죠. 그러나 저러나 앞니는 이 장식이라고 생각하고 아끼셔야 해요. 라면 봉지 입으로 뜯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교정을 해봤는데 의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 거리감이 들었어요. 치과 진료상 감염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쓰죠. 하지만 저는 잘 안 써요. 환자와의 소통도 무시할 수 없어요. 아, 아내는 날 충남이라고 놀려요. 네? 무슨 소린지. 내가 잠꼬대로 여기저기 썩은 냄새가 난다고 소리 지른대요. 실은 늘 충치 냄새만 맡고 사니 밥에서도 꽃에서도 땅에서도 허공에서도 충치 냄새가 맡아져요. 세상에 썩은 내가 가득해요. 아내는 정신과를 가보라는군요. 아내와는 가끔 떨어져서 혼자 여행을 갑니다. 모든 냄새를 증발시키기 위해서. 아, 불안도 외로움도 같이 증발시키고 싶고요. 물이 증발해도 수증기로 남는데 완전 증발이 되나요? 그렇군요. 오늘은 병원을 어쩌시고 후배 의사에게 맡겼어요. 잠시 쉬려고. 난 진심을 담아 고개를 주걱거렸다. 저기 해변의 파라솔이 혼자 외로워 보이네요. 수영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로 내려가 볼까요? 남자가 모래사장 위에 드문드문 일렬로 서 있는 집 파라솔을 보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래사장 쪽으로 내려갔다. 파라솔을 지프로 만든 거 처음 봤네요. 동남아 해변에 와 있는 것 같군요. 남자가 뜻없이 허공을 보고 웃었다. 여긴 겨울에 와도 좋을 것 같아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버스 한 대가 정차하더니 등산복 차림의 사람들이 우르르 모래사장 쪽으로 걸어 내려왔다. 집 파라솔을 뒤로 하고 상가들이 늘어서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배가 고픈데요? 요기 좀 하지 않을래요? 남자가 발을 멈추고 횟집들을 눈으로 훑었다. 저기 등대집 상호가 끌리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횟집 안은 한산했다. 점심하기엔 이른 시각인지 한 쌍의 남녀 외엔 손님이 없었다. 우리는 방으로 안내되어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남자는 모둠회를 시키고는 겉옷을 벗은 후 와이셔츠 옷 단추를 풀었다. 그런데 오늘은 나한테 특별한 날이네요. 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남자가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계속 대상포진 후유증 신경통에 시달려왔는데 웬일로 잠잠하네요. 좋은 현상이군요. 음식들이 날라져와 상을 가득 채웠다. 육회 공군이 다 나왔네요. 남자가 식탁 위를 보고 한마디 했다. 산낙지 좋아하시나요? 별로요. 그럼 이 새우 좀 드셔봐요. 오돌이라고 하는 건데 귀한 겁니다. 바다를 통째로 먹는 것 같아요. 와인 한잔 할까요? 내가 건성 고개를 끄덕이니 남자는 와인을 주문했다. 건배할까요? 남자는 유리잔에 술을 따르고 잔을 높이 치켜들었다. 잔을 들어 마주친 후 남자는 회 접시를 내 앞으로 밀어주었다. 회가 쫄깃합니다. 매운탕까지 먹고 나니 시간이 꽤 흘렀다. 식사를 마치고 남자가 계산하기 전에 음식값의 반을 카운터에 먼저 지불했다. 남자가 돈을 밀쳤지만 모른 채 하고 먼저 문을 열고 나갔다. 남자가 뒤이어 나왔다. 소화도 될 겸 저기 조망대까지 걸어가 볼까요? 남자가 곁으로 다가오며 물었다. 나는 그가 짐작할 수 없는 얼굴로 말없이 하늘을 올려보았다. 이 시간이 병원에 있을 땐 제일 피곤한 시간입니다. 점심 먹은 후 나른하고. 남자가 조망대 쪽으로 발걸음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았다. 구두를 신어서 좀...
말끝을 흐렸다. 중간까지 가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묵으실 거죠? 방이 동나기 전에 숙소부터 알아볼까요? 남자가 짐짓 예사롭게 다시 말을 던졌다. 나는 얼굴이 달아올라 그의 시선을 피했다. 하늘이 바다처럼 푸른빛이에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이네요. 남자가 어색함을 뭉개듯 시선을 멀리 던졌다. 남자의 뒤를 따라가다 발을 멈추었다. 남자가 뒤를 돌아보았다. 어디 불편하세요? 먼저 가세요. 전 화장실 좀 들렸다가. 아, 그러세요. 남자는 군더더기 없이 씩 웃더니 몸을 돌려 앞만 보고 주망대 쪽을 향해 올라갔다. 남자의 뒷모습에서 시선을 거두고 등을 돌려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걸음을 빨리 해 남자에게서 멀어졌다. 버스 정류장 쪽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서울서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아 불안해졌다. 마침 버스가 떠나려는지 시동을 걸고 있어 뛰다시피 차에 올랐다. 승객들이 많지 않아 뒤에 자리를 찾아 앉았다. D터미널까지 차가 막히지 않아 순조로웠다. D터미널에서도 서울 가는 버스가 금방 있어 얼마 기다리지 않고 차에 올랐다.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리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낮이 많이 짧아진 것 같다. 더 깜깜하기 전에 도착해 다행이었다. 앙상한 바람이 한 차례 지나니 이른 낙엽이 발밑을 휘감았다. 이제 10월이 끝나가면 곧 추워질 것이다. 피곤해서 택시를 타고 아파트 앞에서 내렸다. 출입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집이 있는 아파트 동을 올려다보았다. 불이 꺼진 집도 있지만 대부분의 집에 불이 들어와 있었다. 차들이 주차해 있는 곳을 지나 집 쪽으로 가다 갑자기 발을 멈추고 숨을 후 들이쉬었다. 그가 어린이 놀이터 그네에 앉아 작게 그네를 타고 있었다. 출입문께를 초점 없이 바라보며 의지할 데 없는 사람처럼 맥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전기에 감전된 듯 흠칫 몸이 떨렸다.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내 귀에도 크게 들려왔다. 격렬한 파동이 지나갔다. 마음 한구석이 찡해왔다. 그러면서도 그와의 거리가 가까운 듯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 그는 나의 먼 곳이다. 가까운 듯 먼 곳이다. 그럼에도 나는 그와의 거리를 좁히며 천천히 다가갔다.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무릎 꿇을 수 없듯 인생이 나를 넘어뜨려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의연해지려고 했으며 두 다리에 힘을 주고 그에게 점점 가깝게 다가갔다.